21번 다음 자료에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역적은 관할한 향리, 장교와 결탁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영 아래에 보잘것없는 아전부터 강도나 윤후부터 협정되었을 때까지 심지어 평서원수라 일컬었던 것이다. 평서원수, 평서대원수 이거 바로 제 그 홍경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별칭이죠. 이 평서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홍경래 난이 일어난 원인 지역 바로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었죠. 이 차별대우. 자, 시기는 1811년 순조 11년이죠. 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이 기간 때 세도 정치가 있었죠. 안동 김씨 등과 같은 어떤 왕실의 외적과 같은 특정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세도 정치의 분위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언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시작이 되었다. 자, 이것은 영조 때 이모화변이라는 것이 있죠. 1762년 사도세자를 죽음을 처분했을 때 당시 이제 노론 중에서 이제 시파는 이제 사도세자에서 동정적 입장이고 벽파는 아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한 것이다. 그래서 동정적이지 않은 이 시파 벽파의 그런 대립 영조 때부터 있었죠. 영정조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림이 훈구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자, 이것은 이제 사화와 관련이 되어 있죠. 예. 자, 사화가 있던 시기는 연산군 4년에 무오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최대의 사화가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었죠. 주로 16세기 예, 요때 전반에 있었죠. 그 다음에 남인이 서인과 예송 논쟁 이거는 이제 17세기 중후반 현종 때 자,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서 효종이 죽었을 때 기의 예송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갑인 예송 두 차례 상복기간 논쟁이 있었죠. 각각 서인 남인들의 결과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환국을 주도하였다. 이건 이제 숙종 때죠. 자, 숙종 때 왕이 편당적 조치, 어느 한쪽 땅을 편들어 줌으로 인해서 정치적 국면이 급변하게 되는 것인데 세 차례 왕국이 있었죠. 경신, 기사, 갑술왕국이 있는데 1680년 경신왕국 때는 이제 서인이 승리하고 기사왕국 1689년 이때 남인이 승리하고 갑술왕국 1694년 서인이 승리하고 이렇게 정치적 부침이 심했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에서 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시대 군역제의 변화인데 자, 조선 초에 이제 봉족절 해가지고 자, 성인 양인 장정이 있죠. 자, 그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3정 1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연적인 호를 기준으로 해서 3명의 정이 하는 호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자연적인 편제인데 자연스럽게 어떤 쪽은 이제 정인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부유한 호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3정이 넘치는 데도 있고 3정이 미만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실제 이 봉족제에서 실제 군복무라는 사람을 정군이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정군 그런 가계의 어떤 생계를 보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갈로 나눠지는데 자, 요 시스템은 보법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보법도 역시 정군과 봉족 그런 시스템인데 다만 여기 그 불평등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정 1 보 어떤 자연적인 편성보다는 약간 행정적으로 좀 인위성을 좀 강한 것이죠. 많은 것은 좀 빼내고 적은 것은 넣어주고 해서 이정일보로 하는 그런 보호법이 세조 때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3명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과 2명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2명에서 하나가 되면 정군 수가 더 늘어나겠죠. 줄어들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고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군복무하는 거 싫어하죠. 예, 왜냐면 자신의 농민들이 자기 생계에도 달려 있는데 여기 있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를 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방군 수포제라고 해서 면포를 받고 군복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자기가 돈을 주고서 대타를 내세우는 대립제가 있습니다. 다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종 이제 35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군적 수포제를 가지고 아예 그냥 양성화 시키게 됩니다. 모든 군적인 사람들은 면포를 받고 면제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불법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진행된 게 시행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일단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니까 군적 수포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군복무가 이게 조세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양반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양인들의 일반 평민들에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영조 때 균역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간필론이죠. 기존에 2필 걷던 것을 1필로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는 좀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지주가 군포 부담의 일부를 떠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씩 걷게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선구 군간포라 가지고 부유층에게 또 군포를 부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염선세를 걷기도 하죠. 자, 맞는 내용이고, 자, 결론적으로 흥선대원군 때 호법법이라 가지고 드디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키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시대 왕명출납기구를 해서 작성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국왕의 비서실, 바로 승정원이죠. 바로 승정원 1기가 되겠습니다. 자, 승정원 1기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조선 최대의 관찬 역사 기록이 있죠. 자,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보조 자료로 쓰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초죠. 사관들이 왕을 졸려다니면서 작성하는 사초. 그 다음에 이 승정원 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왕의 일기, 일성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뭐 등록 같은 거, 관청 일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승정원 일기하고 조선왕조실록하고 일성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국정의 중요한 사항이 기록이 돼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전 기록은 소신되었다. 자, 우리나라 그 기록물을 보면 임진왜란 때 많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소실이 된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이제 그 사고라 해가지고 뭐 충주, 정주, 상주 이렇게 춘추관, 서울 네 곳에다 이렇게 분산시켰어요. 근데 전주본 외에는 다 불탔지만 전주본은 남아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아남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고를 하나 더 늘려서 더 산 쪽으로 가버리죠. 5대 사고 등등등등. 조선왕조실록은 이제 임진왜란의 기록이 있지만 승정원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고요. 세가, 지, 열전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다. 자, 이거는 고려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그 본기,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제후, 지, 열전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는 기전체라고 하는데, 기전체 양식이 고려사와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국왕에 대한 기록을 본기에다 뒀는데 고려사는 세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4번 가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축옥사 1589년 선조 22년에 이른바 그 정열이 모반 사건하고 관련돼 있죠. 원래 정열이 모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열이 원래 서인 출신인데 동인으로 갈아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축옥사에서
서인 쪽이 동인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2년 뒤 세자 건조 문제로 서인이 몰라고 동인이 집권을 하자 동인은 서인을 처벌하는 데서 급진파, 아주 강경론자이죠.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눠지고요. 각각 이들은 어떤 사람을 학통에 계승했냐면 북인은 남명 조식 선생, 온건파는 이황의 학통을 이었습니다. 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전국을 집권하고 남인과 이제 서인을 배제를 했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호란 이후 북벌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북벌운동을 주도한 것은 이제 서인 세력이 되죠. 친명 배금을 내세우면서 북인과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친명 배금을 하기 때문에 서인들은 명에 대한 숭배, 결국 북벌운동을 하게 되죠. 병자호란 치욕을 당한 다음에. 자, 인조 반정 이후 서인 정권에 참여하였다. 서인 정권에 참여한 것은 북인은 완전히 몰라갖고 남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조식의 학문을 계승했다. 이거는 북인에 대한 설명이고 틀렸고, 그 다음에 기사왕국, 앞서 이제 황국 얘기할 때 제가 1689년 기사왕국이 됐죠. 자, 두 번째 숙종 때 두 번째 왕국인 기사왕국 때는 이제 원자 정호, 희빈 장씨 소생의 후일 경종이 되죠. 이 아이를 원자로 놓는 것을 놓고서 이 남인들은 이것을 지지를 하면서 국왕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집권하게 되고 서인들은 반대를 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희빈 장씨와 남인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 성동론과 인물 성인으로 대립하였다. 사람과 만물의 여기서 만물은 이제 동물도 포함이 되겠죠.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를 놓고서 대립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락 논쟁이고, 호락 논쟁은 노론 내에서 있었던 그러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충청도 노론인 호론은 인간과 만물 사이의 본성이 다른 입장의 성이론이고요. 서울 경기 지역의 낙론은 같다는 입장이죠. 인간이나 다른 외 존재물들은 본성이 같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원칙이 발표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합작위원회라는 말이 나와요. 뭔 합작위원회냐? 그럼 뭐 좌우합작위원회밖에 없겠죠.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한다 등등등등. 예.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됩니다. 이게 1946년 10월에 합의된 결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자, 8.15 광복 이후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국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46년 3월에서 5월까지 1차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할, 미소 공동회에 협의할 그 단체 범위를 놓고서 미국은 모든 단체를,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회상회의를 지지하는, 주로 좌익질이 되겠죠. 서로 이제 우호적인 단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결렬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1946년 6월인데 여기서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7월에 출범하게 되고요. 중도 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등이 제휴를 해서 시작을 해서 1946년 10월에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 군정도 이를 지원했죠. 그렇지만 이듬해 1947년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 결국 또 2차 미소 공개용에도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유엔으로 상정하게 되죠. 유엔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그게 1947년 9월인데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의 남북한 인구 비례한 총선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요 나가 되겠네요. 결국.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북한은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를 하게 되자 1948년 2월 유엔 총회에서는 그렇다면 가능한 것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결정이 되고 결국 50총선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과 서양은 180도 차이가 난다.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서양을 변두리로 서양은 서양을 중심으로. 자, 이것은 결국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이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홍대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건 보통 그 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래의 민족. 그러니까 이제 그 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중화 사상이 되는 거죠. 중국이 문명이 중심국가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는 또 중국은 대중하지만 우리는 소중하다. 그런 또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홍대용은 이제 사설 혼천이를 만들면서 천체로 관측을 하면서 기존의 우주관과 다른 새로운 우주관에 눈뜨게 됩니다. 뭐 지구가 스스로 돈다든지 무한하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을 깨는 뭐 외계인이 있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하이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날 것을 여기 보다시피 중국이 꼭 세상의 중심이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나는 농사에 쓰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람은 중농적 실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가지 패단을 들면서 농사에 힘쓰지 않는 원인을 찾아냈는데 이것을 흔히 육좀이라고 그러고 이를 주장한 사람은 성호 이익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익은 학파를 이루면서 주로 이제 경기 지역의 그 남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이가환이라든지 정약용 형제라든지 등등등등. 근데 또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서파도 있습니다. 서학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동사강목을 지은 안정봉이라든지 뭐 신후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성호익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토지기억론으로서 한전론이 있는데 토지 소유의 어떤 제한선을 두는 것이죠. 하한선을 두는데 그게 바로 영업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토지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이 영업전만은 매매를 금지해서 최선의 토지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정답은 그렇다면 5번이 되는데 자, 화폐 유통의 비판지에서 패존론을 주장하였다. 중농적 실학자인 이거는 패존론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홍대용 등은 이제 크게 보면 북학파 또는 중상적 실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상적 실학자 이쪽 계통은 화폐 유통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되죠. 대부분 패존론을 주장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 홍대용, 뭐 박지원, 뭐 박재가, 뭐 그 이전에 유수원 이쪽 계열이 바로 중상적 실학자이기도 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지도는 역대 지방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에 보면은 천리장성이 있고 북계와 동계,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5도 양계. 그렇다면 이것은 고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도 체제. 조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도 체제네요. 오늘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그러한 지방 체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고려시대 외관, 지방간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는데, 파견되지 않는, 근데 고려시대는 주연보다 속현이 많고 속현은 향이들이 다스렸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는 속현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지역에 지방간을 파견했습니다. 그 지방간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행정, 사법, 군사권은 맞죠? 예, 왕의 대행자다. 그 다음에 다, 부, 목, 군, 현 등의 지방행정구역을 군으로 단일화했다. 자, 군만 있는 게 아니죠. 현대에 들어오면 시도 있고 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내용이고, 가나다의 순서로 변화했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14도로 볼 수도 있고, 조심할 게 이제 13도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13도로 보는 것은 이 제주도가 독립적인 도냐 아니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13도라고 그런다면 이건 2차 가보객된 1896년에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서울 진공장때 13도 창의병이 나오죠. 예, 13도 의군 등등등등. 예, 대한제국 때 이렇게 됐고요. 근데 뭐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르더라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가 맞는 것이고, 디귿은 뭐 여기에서 보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기역, 니을만 있으니까 4번으로 정답을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자리에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보는 것은, 여기 보면 인꺽정이 나와요. 인꺽정 하면은 조선 중기 이제 명종 때 난을 이제 일으킨 것이죠. 이 명종 때가 굉장히 그 사회가 굉장히 조선시대 때 이제 그 해이해지고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들어오면 16세기 이때 들어오면 수치 체제 이런 데에 있어서 슬슬 문란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납이라든지 뭐 군역, 아까 뭐 나왔지만 뭐 군적 수포제 이런 건 나오게 되는 거, 뭐 반군 수포제 뭐 등등등등. 뭐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납의 폐단 대표적인 게, 관청 서리 등이 대신 특산물을 내주고 많은 수소를 취해요. 군역에 있어도 아까 나왔지만 이 뭐 대립제라든지 뭐 반군 수포라든지 뭐 결국 이제 그래서 이 중종 때 군적 수포제가 되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군포로 되는 세금화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러한 문제점.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했다. 자, 이거는 대동법과 관련된 것인데,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원년에 있었던 것이죠.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필요한 관서품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면 주로 쌀로 되다 보니까, 쌀, 보, 돈 이런 거로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물품을 납부하는 사람이 공인이 등장하고, 이들을 통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의 발달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다. 이건 이제 숙종 때 주저가 되죠. 1678년. 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돼서 조선 후기 상공업에 큰 변환점이 되었죠. 자,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를 과전법이 단행되었다. 과전법은 1391년 고려 말 공양왕 3년 시작을 해서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토지 제도가 되죠. 1466년 직전법, 세조 때 직전법 시점까지 존속을 했고요.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공명척과 납속척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이제 양란, 외란 이후 이제 재정이 딸리다 보니까 돈 받고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명부 또는 곡식을 내고서 신분 상승에 가능한 합법적인 이러한 공명첩, 납속책 이런 것 등이 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분제도의 문란을 가져오게 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즉 박람회 폐단을 위해서 유망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도망가는 거죠. 예. 29번 다음 질문에 옳은 답글을 작성한 사람은 모두 고른 것은 백정은 누구인가요? 자, 고려시대는 직역이 없는 일반 양인 농민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백정은 이제 도축업자, 천민 취급받는 것이죠. 자, 갑 맞는 내용이고, 조선에서는 지방 관하에서 형사 업무를 주로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제 나장이라고 합니다. 칠반 천역, 즉 이건 뭐냐면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하게 취급받는 거예요. 칠량 역천에 해당이 되죠. 자, 이거는 아니고, 이들은 이제 흔히 이제 도축업자라고 그러죠. 고려말 화척, 뭐 양수척에서 나온 것이고요. 갑오개혁 이후에는 법제적으로 백정이라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백정이 없겠죠. 왜냐하면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차별은 있었던 것은 맞아요. 자, 이거는 맞는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여 1923년 일제시대까지도 그 차별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차별운동.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을은 다 빼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적으로는 백정이라는 신분은 없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식에 보면 이제 백정이라는 말 대신 이제 도한 이런 거 말을 쓰게 되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 속의 경쟁자, 근초고왕과 고고관왕. 근초고왕은 백제의 최전성기 임금이고 동시대 고구려왕은 고고관왕이었는데, 이제 황해도 지역 패권을 놓고서 고고관왕과 근초고왕과 백제의 근초고왕 북상하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고고관왕 간의 싸움이 있었죠. 그게 평양성 전투가 되는데 여기서 결국 근초고왕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맞는 내용이고, 묘청과 김부식 바로 서경 천도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예. 서경으로 천도하자. 묘청 서경파, 김부식 개경파 아니다 대결했고 결국 난을 일으키자 김부식이 토벌했죠. 정도전과 이방원. 자,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통치를 꿈꿨고, 이방은 왕권 강화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국왕 중심이죠. 예. 김상원과 최명길 병자호란 당시 청과 계속 싸워야 된다. 김상원, 최명길 아니다. 화의를 논의해야 된다. 최명길. 바로 청에 대한 외교 논쟁 맞죠? 자, 그다음 정답은 5번인데, 신채호와 안창호 대한인 국민회의의 운영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였다. 대한인 국민회의는 미주 하와이에서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죠. 미주 지역의 한인 단체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미주 쪽과 관련돼 있지는 않아요. 신채호와 안창호가 대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대표회의 당시 창조론과 개조론이 있습니다. 논쟁. 신채호는 창조론,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 안창호는 계속 유지를 하고 문제된 점을 개혁해야 된다. 개조론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